데이터 분석의 기초는 데이터 분석의 개요, 확률과 확률 분포, 통계적 추론, 분포에 관한 추론, 데이터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개요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항들과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구글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할 베리어는 주변에 흔히 널려 있고 가격도 저렴한 것에 희소성 있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찾아라.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흔히 널려 있고 저렴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데이터의 추가적인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30년 매스 옵저베이션이라는 영국 사회 연구 집단이 일상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당 국가를 이해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 당시 수집했던 데이터로는 수염과 눈썹, 목소리와 제스처, 전쟁 기념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필이나 노트, 수동 카운터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휴대폰이나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서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갱신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현대 시대를 데이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시대라는 것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데이터는 넘쳐나고 자신과 주변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할 때 데이터는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예전의 웹과 현재의 웹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전의 웹은 공유, 브로드캐스팅, 분산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었다면 현재의 웹은 1대1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웹으로 진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서 식생활과 운동, 주기적 활동, 분위기 있는 곳, 금융 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찾아 들어가는 방식도 자신의 습관과 행동을 패턴으로 해서 가장 최적화된 루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초연결 혁명을 통해서 데이터는 휴대폰이나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수집되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으로 매일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면서 개인의 습관과 행동을 패턴화하는 것이 더욱 유용해지고 있고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상을 데이터화하면 우리는 그것의 사용 목적을 바꾸고 그 정보를 새로운 형식의 가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데이터피케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리언 어페어 2013년에서 빅데이터의 등장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화란 삶의 모든 측면을 포착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증강현실 안경은 시선을 데이터화하고 센서는 상태를 데이터화한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데이터화되고 있거나 우리의 행동이 데이터화하고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누군가 혹은 무엇을 좋아할 때 우리는 데이터화되는 것입니다. 거리를 거닐 때도 우리는 센서나
카메라를 통해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행동, 모든 판단을 통해서 스스로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이 데이터들은 현대인들의 삶을 더욱더 잘 해석을 하고 있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중요한 의미들을 창출해내고 있는 분석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분석이란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기 위해 데이터, 통계 분석과 계량 분석, 설명 모델과 예측 모델 등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위한 투입 요소,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술을 분석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분석은 종이와 펜, 계산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분석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기술을 활용합니다. 분석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스프레드시트의 통계 분석 도구 및 최적화 도구로부터 통계 소프트웨어 패키지, 복잡한 BI 솔루션, 산업용 예측 애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리포팅과 분석 모듈에 이르기까지 많은 ICT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통계적 사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스티브 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빅데이터는 흔히 애매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두루뭉술하게 표현되는 이 문구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기술의 융합. 둘째는 측정의 혁명적 변화. 셋째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관한 관점 혹은 철학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스킬 세트를 개발할 때 먼저 습득해야 될 기본 자질로는 통계학, 선형대수, 프로그래밍 스킬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변환하고 코딩하는 기술들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내용들을 시각화하는 능력들도 자질로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내용들을 타인들과 공유하고 나누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들도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통계적 추론과 사고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도는 항상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즉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모집단과 표본이 중요한 개념이 될까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왜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 걸까요? 표본 추출은 분석의 난제를 일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폭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지는 실제로 목표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발견한 어떠한 추론도 해당 사용자 집단 또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사용자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편의, 바이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본 추출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계학에서는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화를 통해 데이터가 생성되는 발생 과정의 진실, 수학적 구조, 형태에 대한 단순화된 가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 발생 과정에서
특정한 것들을 관찰하는데 그것이 바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들을 찾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을 추출한 이유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통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규칙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는 현실 세계의 과정이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흔적을 습득하든가는 데이터 수집과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데이터 생성 과정을 데이터 수집으로부터 분리하고 나면 무작위성과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은 그 세계 또는 그 세계의 흔적을 포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해 가능한 모습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이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통계적 추정량이라는 것은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자의 작업은 대단히 주관적인 과정입니다. 현실 세계가 데이터로 전환되고 역으로 데이터가 현실 세계로 전환되는 전반적인 과정은 통계적 추론의 영역입니다. 통계적 추론이라는 것은 확률 과정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로부터 의미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방법 혹은 법칙에 관심을 갖는 분야인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주된 목적이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찾아내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 중요한 판단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데이터 과학자들의 작업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인 과정을 최대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의미를 찾고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객관화시켜서 일반적인 규칙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통계적인 법칙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통계적 사고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학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겠지만 통계학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통계학이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매우 기본적인 학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계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통계학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분석 방법론들을 이해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매우 기초적인 지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통계학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집단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줄 수 있도록 숫자로 표시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학문이다라고 통계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학문이다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작업에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전체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수라는 것은 모집단의 대표값을 모수라고 합니다. 모평균, 모분산 같은 것들이 모수에 해당하는 값들입니다. 표본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량이란 표본의 대표값으로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서 모집단은 대졸 신입 연봉이 모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추출 단위는 대졸 신입 직원 개인이 추출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대졸 신입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부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집단에서 알고 싶은 것은 대졸 신입 연봉의 분포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15년보다 2018년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의 답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졸 신입 중에서 일부를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500명이고 이 500명의 연봉의 평균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추론된 결과를 통해서 2018년에 대졸 신입들이 2015년에 대졸 신입들보다 연봉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가 소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단순 랜덤 추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각 추출 단위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같은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 랜덤 추출은 동일 개처가 중복 추출될 수 있느냐, 중복 선택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단순 랜덤 비복원 추출과 단순 랜덤 복원 추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일 개체가 중복 추출될 수 없는 경우를 단순 랜덤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동일 개체가 중복 선택될 수 있는 경우에 단순 랜덤 복원 추출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층화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화 추출법이라는 것은 모집단을 몇 개의 동질적인 층으로 나눈 다음 각 층에서 표본을 랜덤 추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대학교에서 성희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위해 성별로 층을 나누어 각 성별마다 정해진 크기만큼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성희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층화 추출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집락 추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락 추출법은 추출 단위를 집락, 즉 읍, 면, 동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서 추출하는 것을 집락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집락 추출법을 하게 되는 장점은 추출 작업이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민들의 자동차 보유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의 전체 약 400개의 동 중에서 50개의 동만을 선택하여 이들 동을 조사하는 것을 집락 추출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계통 추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원서들에게 1, 2, 3 라지 n의 번호를 부여하고 순서대로 나열한 후 K개씩 스몰 n개의 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각 구간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K개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계통 추출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집단으로부터 데이터 분석의 성격 또는 수집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표본 추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본 추출을 통해서 얻게 되는 표본 조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리스트 작성. 둘째, 무응답 오차. 셋째, 응답 오차. 넷째, 유도 질문.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여론조사를 할 때 나타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의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설문을 할 때 전화를 걸 대상에 대해서 리스트를 가장 객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리스트가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무응답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응답 오차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더 강화된 질문을 답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표본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중요한 결과를 얻어내지만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를 얻는 방식과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료의 종류가 어떤 자료라고 할 수 있는지 구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본조사나 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원소들이나 실험 단위로부터 주어진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측해 자료를 얻는 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자료의 종류는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질적 자료는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가 있는데 명목 척도라는 것은 측정 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분류할 때 사용되는 척도입니다. 성별, 구분, 출생지 구분 등과 같은 것이 질적 자료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순서 척도라는 것은 측도 대상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서열 관계를 관측하는 척도가 순서 척도입니다. 선택사항이 일정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러한 순서 척도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아주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저 그렇다, 싫어한다, 아주 싫어한다와 같이 5점 척도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순서 척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적 자료에는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구간 척도는 측정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거나 해당 속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절대 원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두 관측값 사이의 비율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온도 값이나 지수 같은 것들이 구간 척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율 척도는 절대적 기준인 0값이 존재하고 모든 사칙 연산이 가능하며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무게, 나이, 연관소득, 제품 가격 등 숫자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자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율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바로 이 비율 척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평균과 분산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의 대략적인 크기와 퍼져 있는 정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척도로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 척도는 특성값들의 대략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표본 평균, 중앙값, 분위수, 백분위수, 사분위수 등 다양한 척도들이 있습니다. 표본 평균이란 데이터의 합계를
데이터의 총 개수로 나눈 값을 표본 평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치 측도로서 중앙값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아래 예를 통해서 평균과 중앙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라는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집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본이어도 됩니다. 이 데이터의 합계를 데이터의 총 개수로 나누게 되면 평균은 3이고 중앙값도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가장 마지막 값인 5가 50으로 바뀌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값이 5가 아니라 50일 경우에 데이터의 합계를 데이터의 총 개수로 나누면 평균은 12가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게 된 중앙값은 여전히 3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인 50이 이상치라고 했을 때 평균은 3에서 12로 매우 크게 변화하고 있고 중앙값은 여전히 3의 값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균이 중앙값에 비해 이상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값이 됩니다. 또 다른 위치 측도 값으로는 분위수, 백분위수, 사분위수가 있습니다. 분위수라는 것은 Q 퀀타일즈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값은 정렬된 데이터를 균등하게 Q개로 나누는 값들을 이야기합니다. 백분위수란 해당 값 이하의 데이터가 전체의 P%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분위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분위수는 4퀀타일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 사분위수, 제2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제4 사분위수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1 사분위수란 25 백분위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전체 데이터 25% 이하인 데이터의 위치값을 제1 사분위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2 사분위수란 50 백분위수라고 할 수 있고 중앙값에 해당합니다. 제3 사분위수는 75 백분위수에 해당합니다. 즉 해당 데이터의 전체 데이터 중 75%인 값을 75 백분위수라고 정의할 수 있고 제3 사분위수라고 특별히 명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성값들이 얼마나 멀리 가까이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측도인 삼포측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포측도란 데이터가 중심값으로부터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표본 분산이 되겠습니다. 표본 분산은 데이터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표본 표준 편차란 표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본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쓰게 되는 값은 변동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동계수란 표본 평균으로 표본 표준 편차를 나누어 준 값으로서 데이터들 간의 평균 대비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이 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변동할 수 있는지 정도를 계량화해서 나타낸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통해서 표본 분산이 크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는 데이터로부터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인 경우에 데이터 값 자체가 작아서 보여지는 분산의 값이 작은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변동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절대 편차란
데이터가 중앙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위치 척도에서 표본 평균이 중앙값에 비해서 이상치에 민감한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포 척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값에 민감한 표본 분산보다 이상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바로 이 중앙값을 절대값의 편차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평균 절대 편차가 이상값에 덜 민감한 산포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분위수 범위 IQR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값입니다. 데이터의 Q3 값과 Q1 값의 차이를 나타낸 값입니다. 제3, 4분위수와 제1, 4분위수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분위수 범위는 뒤에 나오는 상자 그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척도 중의 하나입니다. 4분위수 범위인 IQR이 Q3와 Q1의 차이이기 때문에 IQR 사이에 들어가는 값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공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분산, 코베리언스. 공분산이란 두 변수 간의 직선 관계를 나타내는 측도입니다. 공분산이 나타내는 것은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인데 이 측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X축은 X표본들입니다. 이 X들의 표본 평균 X바가 있고요. 그리고 Y축에 있는 Y표본들의 표본 평균이 Y바가 있습니다. 이 X바와 Y바를 이용해서 4분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제1, 4분면과 제3, 4분면에 있는 데이터들은 X변수와 Y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의 차이가 곱을 했을 때는 0보다 큰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제1, 4분면에 있는 데이터들과 제3, 4분면에 있는 데이터들이 매우 큰 값을 가진 경우에 X와 Y는 양의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2, 4분면과 제4, 4분면에 있는 세 개의 데이터들이 나타내는 것은 X변수와 Y의 변수가 서로 반대 방향, 즉 음의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표본 평균의 차에 대해서 곱을 했을 경우에 음의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표본 데이터와 표본 평균의 차이의 곱으로 공분산을 나타내게 되면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분산의 값이 0인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0보다 크다는 것은 양의 상관관계, 0보다 작다는 것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공분산에 기초해서 상관계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계수란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측도입니다.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관계수에는 피어슨, 스피어만, 켄달, 파샬 등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어슨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1과 1 사이에 존재하고 있고 0인 경우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0보다 큰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 0보다 작은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왼쪽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보여질 것이고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래에 보여주는 그래프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일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바로 두 변수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보여주는 그래프인 경우에 선형적인 관계는 없지만 X그래프와 Y그래프가 2차형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귀분석 시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와 첨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도란 중심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인 경우에 그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첨도란 분포 형태의 정점 위치에서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외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외도는 범위에 따라서 분포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외도가 0인 경우는 좌우 대칭인 자료에 대해서 나타내는 값이고, 외도가 0보다 큰 경우는 우측으로 긴 꼬리를 가진 자료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외도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좌측으로 긴 꼬리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은 외도가 0인 자료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중심 위치에서 좌우로 대칭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외도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으로 긴 꼬리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도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긴 꼬리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첨도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첨도의 범위에 따른 분포 해석은 첨도가 0인 값을 가진 경우에는 표준 분포와 뾰족한 정도가 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첨도가 0보다 큰 경우는 표준 정규 분포보다 뾰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첨도가 0보다 작은 것은 표준 정규 분포보다 자료가 납작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분포 형태에 따라서 차별화된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외도와 첨도입니다. 첨도가 0보다 큰 경우에
붉은색, 주황색, 녹색으로 나타난 이 그래프들이 바로 정규 분포보다 더 뾰족한 형태의 자료라는 것을 나타내고 첨도가 0보다 작은 파란색 그래프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들은 표준 정규 분포보다 더 납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검은색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과 위쪽으로 나타난 그래프의 형태들이 바로 첨도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표현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도와 첨도는 데이터의 분포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자료가 정규 분포 대비 어떻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량들과 측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초적인 통계의 의미를 확인하고 데이터 분석에 앞서 데이터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분석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리스에 대한 데이터로 꽃잎과 꽃받침 부분의 넓이와 길이를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예제로서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붓꽃 데이터입니다. 이 붓꽃 데이터의 변수는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 그리고 스페이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 꽃잎의 길이, 넓이, 그리고 품종 이렇게 5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싶어하는 붓꽃의 종류가 꽃받침의 길이, 넓이 또는 꽃잎의 길이, 넓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꽃받침의 길이, 넓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품종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바로 이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그래프로서 품종별로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넓이,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넓이의 분포를 그려본 것입니다. 이 그림만으로도 품종에 따라서 길이와 넓이 이런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1번 그래프는 버지니카는 꽃받침 길이가 가장 긴 품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2번 그래프를 보면 세토사는 꽃잎 넓이가 가장 좁은 품종이지만 특이적으로 큰 개체가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붓꽃 데이터에 대해서 기초 통계량 값들을 수치로 확인하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품종의 측정 변수별로 기초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가 아래 표로 나와 있습니다.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에 대해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절사 평균 이런 값들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토사는 꽃잎의 넓이가 가장 좁은 품종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의 페탈 위스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 세토사의 꽃잎의 넓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절사평균 모든 값들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도와 첨도 값은 매우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토사의 꽃잎의 넓이가 버지칼라나 버지니카 대비 매우 좁지만 특이하게 매우 큰 넓이를 가진 개체도 존재한다는 것을 외도와 첨도 값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버지니카는 꽃받침의 길이가 가장 큰 품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지니카의 세팔 랭스와 버지칼라의 세팔 랭스, 세토사의 세팔 랭스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등과 같은 기초 통계량의 값들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통해서 버지니카는 꽃받침의 길이가 가장 큰 품종이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그래프를 통해서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향과 근거들을 찾기도 하고 기초 통계량의 표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해 봐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시각화한다는 것은 자료의 특징이나 분포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시각화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시각화하는 기법은 데이터의 양이 많거나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경우에 꽤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자료를 시각화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자료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고 그 구간 안에서 나타나는 데이터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구조는 빈도수를 나타내는 막대의 높이와 그 막대의 높이에 따라서 표현되는 구간의 밀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막대의 높이, 즉 사각형의 높이가 구간의 밀도와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빈도수를 구간의 폭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전체 영역은 데이터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상대 도수를 이용한 표현도 가능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빈도 히스토그램, 누적 히스토그램, 확률 분포 히스토그램이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의 확률 분포 함수의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히스토그램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빈도 히스토그램은 자료값에 대한 빈도를 나타내며 자료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구간의 폭에 따라서 자료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간의 폭을 여러 번 나눠서 여러 구간의 크기를 통해서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적 히스토그램이란
자료값에 대한 누적 빈도를 나타내며 항상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누적 히스토그램의 장점은 자료값에 대한 누적 빈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증가하는 곡선이 급작스럽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분에서 데이터의 빈도가 굉장히 큰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데이터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화 도구 중에 상자 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스 플롯이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상자 그림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분포 형태 확인 및 분석에 주요한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상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자료의 크기 순서를 나타내는 5가지 순서 통계량이 있습니다. 최소값, 제1 4분위수, 중앙값, 제3 4분위수, 최대값, 이렇게 5개의 순서 통계량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시각화 방법을 상자 그림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품종의 측정 변수별 상자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꽃받침의 길이에 대한 상자 그림, 꽃받침의 넓이에 대한 상자 그림,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넓이에 대한 상자 그림을 각각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료의 퍼짐이 극도로 큰 이상치를 표현해 주면서 이상치를 제외한 최대값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것과 4분위수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상자 그림 역시 히스토그램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각화 도구입니다. 상자 그림을 통해서는 히스토그램과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대칭성 확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상자의 아래쪽에 있는지 위쪽에 있는지, 아니면 상자의 중심부에 많이 몰려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자의 크기가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라면 분포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중심부에서 비대칭이라면 아래쪽인지 위쪽인지에 따라서 데이터의 쏠림이 어느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자 그림은 데이터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이상치, 아웃라이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이상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면 이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이상치를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운데 있는 것처럼 품종에 따라서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넓이 등이 달라지는, 즉 범주에 따라서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상자 그림인데, 품종을 나누는데 중요한 변수가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넓이인지 아니면 꽃받침의 길이인지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사전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상자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 분석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점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 산점도 분석에 사용하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아래 기초사용법에서 학습을 한번 하셨습니다. 산점도는 두 변수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검토할 때 유용하며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이상치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자료의 분산 정도를 보여준다는 것과 변수의 단순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게 원인이 된다고는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X축 그래프와 Y축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데이터의 형태가 전체 평면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어느 위치에 많이 몰려 있는지 아니면 균일하게 잘 분포를 하고 있는지 하는 정도에 대한 단순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관계의 원인을 알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각적으로 검토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도구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있는 산점도 그래프는 붓꽃 데이터의 품종에 따라서 나타나는 4가지 변수의 산점도 매트릭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번, 3번 그래프를 보면 정규 분포와는 다른 형태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그래프는 정규 분포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 산점도 그래프가 1, 3과 같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를 보여줄 때는 정규 분포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통계 기법들이 데이터가 등분산이고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변환에 대한 방법을 써서 데이터를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막스-콕스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등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가 되도록 변환을 하더라도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너럴 리니어 마들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막스-콕스 변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점도를 통해서도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변환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시각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